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요리도 있죠. 요즘 먹으면 딱인 물김치와 밑반찬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반면 차가운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할 텐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강한 햇볕에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4.2도, 대전은 11.7도, 대구는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26도, 광주 27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잘못된 학교폭력 복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렸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어제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주거침입, 그리고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을 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6시쯤 인천시 서구의 고등학교 동창생 B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지만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B씨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A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B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기억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A씨는 고등학교 시절 B씨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졸업 후에는 그렇지만 관계는 지속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평상시에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흉기로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그리고 수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이 우울증 그리고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향후 정기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이젠 살인 미수범이 돼버렸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참, 이게 하여간 범죄는 뭐 절대 안 되는 겁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밤마다 사라진 차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내 차량을 몰래 운행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게 됐다라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는 건데요.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이 몰래 제 차를 새벽에 끌고 나가는 사실을 8개월 만에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내 차의 잦은 고장 원인이 서비스 센터나 주유소 탓인 줄만 알았다. 이렇게 글을 시작했는데요. 계속 연료 라인이나 엔진에 물이 찬다고 하니까 연료통, 펌프 다 세척하고 교체를 했는데 3번 연속
이런 고장이 나니까 내 차에 혹시 누가 일부러 물을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이 글쓴이 차량에 문제가 생겼던 지난해부터 아파트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밤 11시쯤에 이웃 주민이 기계식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빼내서 운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이웃이 한두 시간 정도 밤에 차를 빼고서는 운행을 하고 다시 몰래 주차를 해놓는 장면이 들어 있었는데요. 글쓴이는 이상하게 다음날 기름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적이 있기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난해 9월부터 이랬더라. 새벽에 끌고 나가서는 아침에 차를 돌려놨는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생수통 500ml를 갖고 와서는 연료통 안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희한하네. 그러면서 이런 수리를 하면 가만히 끝날 그 덜미가 잡히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놨던데 끝내 꼬리가 잡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하셨는데 글쎄 말이에요.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웃 주민은 사실 차 키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또 어떻게 매번 차를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글쓴이가요, 본인의 이 차 열쇠를 차 안에 뒀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에도 사연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사를 와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게 됐는데 이 무선으로 작동이 되는 열쇠 키가 잘못 작동이 되면서 트렁크가 올라왔고 기계식 주차가 되는 과정 중에서 완전 트렁크가 박살이 났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본인의 차 키를 이 차 안에 두고 운행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이고 후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이 이웃이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등에서 만나면 인사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라고 밝혔고요. 수리비가 거의 1,000만 원이 넘게 들었기 때문에 경찰에 문제 삼겠다,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차를 몰아요. 네. 그다음에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왜 넣어? 그 기름이 줄어들면 의심을 살까봐. 그러니까 거기다 제가 물을 보기엔 넣었다. 그래서 물을 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희한하고 황당한 네. 사건입니다. 근데 또 뻔뻔스럽게 마주치면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뭐예요? 예.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노 시니어존 탄생 이유입니다. 노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시니어존 카페가 얼마 전에 등장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자신을 이 카페의 단골 손님이다 이렇게 밝힌 한 네티즌이 그 사장을 대신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SNS뿐만 아니라 노 시니어존이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진 속 내용을 보면 노 시니어존 이렇게 적혀 있고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논란이 되자 다수의 네티즌들이 야, 이거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누구나 나이는 들은 거고 언젠가는 약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하는 모양이다. 비판이 상당히 이어졌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일 노 시니어존 카페 관련 한 보도기사에 단골 손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사장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속상해서 글을 올린다. 이런 댓글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던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단골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대체 왜 이 사장 노 시니어존을 만들었을까요? 이 댓글을 보면요. 동네 어르신들이 여성 사장님한테 야, 내가 이 카페에 정말 마담 예뻐서 온다. 커피 맛이 마담이 예쁘니까 정말 좋다.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평소에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장님이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노 시니어 존이다. 이렇게 써붙였게 된 것이라고 하고요. 논란으로 번질 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 카페 사장님 2명의 자녀, 또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웃어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그 상황을 단골 손님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하고 있고요. 성희롱한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직접 경고해야지 이렇게 불특정다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라고 직접 이야기도 해봤는데 아니 그럼 다방 마담을 마담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불러야 되냐라는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요. 이 또 다른 댓글에서 카페 사장님에게 누군가를 차별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 손님은 전했고요. 기존에 매너 좋은 어르신들께는 직접 이용하셔도 된다. 카페 계속 오셔도 된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말을 할지 쓰여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걸 감내하면서까지 이런 문구를 적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동네 삼거리 다방 시절에 네. 마담 앉아봐, 뭐 쌍화차 한잔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성을 거기서 일하는 여성을 레지라고 부르던 네네. 그런 시절에 했던 행동을 했다. 그래서 못 들어오시게 한다. 네. 뭐 이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함께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선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가보죠. 1902년 5월 8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02년 5월 8일은 용산 개성간 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이 있던 날입니다. 용산에서 개성까지 철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경의선 철도의 남쪽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철도를 건설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요. 어, 영국 아닙니까? 영국? 영국? 영국 산업 발전의 견인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꽤 빠른데. 예. 네, 영국입니다. 맞습니다. 오. 영국이 무려 1825년에 철도를 처음 건설을 합니다. 이 철도는 그 이전에 어떤 교통수단에 비해서도 빠르고 많은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대화의 상징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80년대에 미국에 다녀온 외교관들이 미국의 철도 모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종에게 이런 게 있으니 우리도 놔야 합니다. 이런 건의를 했고 고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의 철도를 놓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이거 저요. 네. 일본. 그랬겠네. 일본이 그때 철도를 놓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은 문제가 너무 다 쉬운 거예요. 전 모르겠는데요. 일본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 철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자기 나라 철도를 놓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철도까지 놓으려고 한 건데요. 특히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인 경부선 철도를 군영철도로 놓으면 좋겠다고 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나라 철도 부설의 독점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선 정부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일본으로 안 넘기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인데요. 네. 이 경인선을 놓을 때 조선 정부가 아주 힘들게 이걸 일본 사람이 갖지 못하게 하고 미국 사람, 제임스 모스라는 사람에게 이 부설권을 넘깁니다. 이때 마침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아니 그래도 일본이 미국인에게 이렇게 부설권 쉽게 넘기려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방해를 하죠. 그런데 마침 또 이 모스가 철도 공사를 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돼요. 이 사실을 일본이 간파하고 모스로부터 부설권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1899년에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경인선 철도가 개통이 돼요. 두 번째 철도는 서울 부산을 잇는 경부선입니다. 이 경부선은 1901년에 착공해서 완공될 때까지 모두 일본 회사 경부철도 주식회사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철도 경의선만큼은 우리 힘으로 놔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죠. 예. 그렇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철도 모두 일본이 건설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꼭 짓겠다는 그 의지가 좀 강력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게 경성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면 신의주를 거쳐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철도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 철도가 많은데 그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경의선입니다. 이 경의선은 대륙을 거쳐서 유럽까지도 철도로 예. 갈 수 있는 기차고 실제로 식민지 시대에 그 차표가 있어요. 그게 운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철도를 놓을 때 프랑스 회사 피브릴리라고 하는 데서 원래 경의선 부설권을 따냈는데 자금 부족으로 포기를 했어요. 이때 대한제국 정부가 이걸 우리 힘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경의선 부설권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대한철도회사라고 하는 데 넘깁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자금 부족으로 중도 포기를 해요. 그러자 대한제국 정부가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직접 철도를 부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을 들여서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전체는 어려우니 일부 구간, 그래서 서울에서 개성까지만 먼저 개통을 하고 시간을 두고 그 이후를 연장해서 공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1902년 5월 8일 날 경의선 1단계 공사 기공식이 열린 겁니다. 기공식이 열린 장소도 중요한데요. 바로 독립관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독립관이요? 독립관은 당시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1896년에 독립협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빈관이에요. 네. 모화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모화관의 이름을 독립관이라고 고쳐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국 토론회 같은 걸 하면서 국민들에게 독립 사상을 고취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경의선 기공식을 한 거죠. 야, 저기서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 하나 더 놓자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철도를 놓음으로 해서 네.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은 철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돈이 문제였어요. 일본이 이 대한제국에 돈이 없을 텐데 이걸 간파하고 차관을 줄 테니 한일 공동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대한제국 정부는 이걸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자금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1903년에 대한철도회사라는 민간회사에 철도 부설권을 넘겼는데 이 회사가 일본의 사주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경의선을 건설하겠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일본에게 경의선 부설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본은 이 경의선을 아주 쏠쏠하게 활용했죠. 네, 맞아요. 1904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인과 무기를 만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철도가 필요해 해가지고 경의선 공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까지 경의선이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은 이 공사를 계속해요. 그리고 용산에 일본군을 주둔시켰다가 이 철수하지를 않고 더 큰 일본군 기지를 만듭니다. 자, 이것이 모두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이런 속셈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경의선 철도는 1906년 4월 3일 용산 신의주간 518.5km 길이로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데 동원된 군대 실어 나르고 무기 실어 나르고 또 한반도의 서북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를 약탈해가는 통로로 그야말로 쏠쏠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게 경의선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일본은 우리나라의 철도를 건설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에 이어서 1914년에는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 철도가 놓여지는데 이 경원선 철도의 출발역도 용산이었어요. 그 전에 경인선과 경부선이 노량진에서만 영등포에서 만나가지고 용산을 거쳐서 서울로 갔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경의선, 경원선의 출발점이 용산이 되다 보니까 용산이 우리나라 철도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용산역 앞이 개발되는데 네. 그래서 이때 개발된 용산 지역을 신용산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용산은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용산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신용산에는 철도 건설, 그다음에 일본군 주둔, 일본 사람들에 의한 도시 개발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용산에서 출발한 경의선 철도는 남북 분단과 함께 중간에서 끊기게 됩니다. 지금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으로 이름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 경의선 철도는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12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아주 의미 있는 철도입니다. 저도 집에서 지하철 타고 상암동 올 때 경의선, 이 경의중앙선 타고 네. 오거든요. 아주 편한데 네네. 근데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통일이 돼서 쫙 가면 대륙까지 가서
이거 타고 며칠 잠은 유럽 여행 쫙 하고 와. 다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럽을 기차로 한국에서. 그렇지. 네. 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886년 5월 8일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날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료 음카콜라가 세상에 첫 선을 그거군요. 야, 이거 말하다 못하는 거야. 음카콜라입니다. 네. 이 콜라 지금 하루에 매일 20억 잔. 예. 20억 잔이 팔리고 초당 2만 잔이 팔리고 있어요. 예. 자,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우리 이거 얼마나 또 마시게 될까요? 예. 그렇죠. 얼음 넣어서 마셔야죠. 오, 와. 특히 느끼한 음식 먹고 이럴 때 음카콜라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음식점 갔을 때 이게 없다는 건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이게 한 130년 정도 됐다고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젊었을 때는 음카콜라 쫙쫙쫙쫙 마시잖아요. 네네.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거 좀 버거워진다. 근데 어쨌든 세계인의 입맛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가 없는데 음카콜라는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 처음 만든 사람이 아주 의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약사였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약사로 일하던 펜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그러다가 코카나무 잎, 콜라나무 열매 추출물, 그리고 탄산수를 배합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을 갖는 이런 독특한 음료, 콜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코카나무 잎에는 코카인이 있고요. 콜라나무에는 카페인이 있어서 잠을 깨우는 각성 효과가 있었어요. 코카인, 지금은 마약이지만 그때는 마약으로 분류가 안 됐던 거죠. 1903년부터는 콜라 원료에서 코카인 성분이 다 제거가 됐으니까 안심하셔도 예.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음료가 사실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네. 마케팅이라고 하죠. 마케팅이 잘 돼야 소문도 나고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건데 음카콜라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처음부터 인기가 좀 좋았나요? 맞아요. 이 콜라 마셔본 사람만 그 맛을 알아요. 네. 모르는 사람은 맛을 모르죠. 그래서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년 동안 이걸 판매를 하다가 결국에는 펜퍼턴이 손을 들어요. 콜라에 대한 제조 판매의 모든 권리를 $2,000에 판매를 합니다. 현재 가치로 한 5,500만 원 정도라고 아유. 하는데요. 이 권리를 산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업가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업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의 이 회사로 만들어냅니다. 네, 야, 이게 자신이 발명한 음료가 얼마나 잠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헐값에 그렇게 팔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콜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대중적 음료가 됐을까요? 18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도 아니고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지역 음료였어요. 아사 캔들러가 이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알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네. 무료 시음 쿠폰. 무료 시음. 그래도 쿠폰을 무료 시음. 뿌렸구나. 네, 한번 먹어보면 먹어볼 수 계속 있게. 찾는다. 이걸 네네. 생각한 거죠. 1894년부터 1913년까지 이 쿠폰이 모두 850만 장이 발급이 됩니다. 이야. 덕분에 미국인 9명 중 1명이 이 콜라를 마셔봤을 정도로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운영자들은 이 콜라가 언제 어디서든 손만 뻗으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값을 낮춥니다. 저렴한 가격. 값을 50년 동안 동결을 했고요. 그때 가격이 5센트였습니다. 네. 5센트면 어마어마하게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햄버거가 나오면서 또 피자가 나오면서 곁들여서 이거하고 엄청 먹게 되니까 그랬고 아까 시음대회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음카콜라도 있었고 네. 음식콜라 있었잖아요. 음식콜라도 아마 이거하고 경쟁하려고 두 개 비교해서 뭐 손들어 보세요 뭐 이런 거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도 여기에 못 따라가는데 거기에는 이 병의 역할도 톡톡히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인기가 높아지긴 하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비슷한 음료가 생기게 되니까 경쟁력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915년에 캔들러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된 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죠. 네.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어두운 곳에서 만져도 이게 음카콜라 병인 걸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깨진 조각만 보고도 이 콜라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 유리공장 한 디자이너가 코코아 열매의 그 볼록한 곡선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저거, 네. 이 병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디자인이 된 거죠. 이야, 대단한 거죠. 이 역시도 마케팅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땡카콜라의 제조법 이거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좀 글쎄 말이에요. 네, 얼마 몇 명 없어요. 예. 네, 이 제조법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계속 만들어지니 참 이상한 일이죠. 네. 이 콜라의 비밀 공식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어요. 네. 이걸 처음 만든 그 펜버턴도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질 않고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액은 본사에서만 제조를 하고 세계 200여 곳에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본사에서 원액을 받아서 다른 원료를 섞어서 최종 완제품을 완전 비밀이네. 하는 거죠. 이 제조 비법이 적혀져 있는 이 문서는 뉴욕 보증은행 금고에 보관하다가 2011년 음카콜라 박물관 월드 오브 음카콜라 금고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가보면 금고 안에서 그 레시피는 볼 수가 없지만 이 다양한 이야기들은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두 사람만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은 차, 같은 비행기 타지 않는다. 사과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물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이런 무수한 재밌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죠. 근데 이게 레시피가 비밀이라 그러니까 네. 더 막 특별한 것 같고 내가 이걸 먹으면 정말 특별한 음료를 먹는 것 같아가 더 이게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콜라가 그럼 언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음카콜라는 미국 문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한국에는 6.25 전쟁 때 미군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아마 이 음료의 절정기는 1980년대, 90년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는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탄산음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하루에 이걸 몇 잔이나 마셨나 이걸 셀 정도였었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료가 됐죠. 지난 130년 동안 이런 아주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음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야. 참 희한했고 요즘 같은 때 그 원액을 분석해 보면 다 나올 텐데. 그런데 그러게요. 다른 사람이 이걸 못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음카콜라 광고는 청량감이 있고 아주 시원해. 그 탄산을 확 예, 풀어주잖아요. 그냥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겠죠.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 5월 11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60년 5월 11일 이날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돌프 아이히만이 체포된 날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체포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요. 네. 나치 독일이 패망하자 아르헨티나로 도망쳐서 15년 동안을 숨어 살다가 이날 체포됐습니다. 야,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인데 전쟁이 끝나고도 15년 동안 잡히지 않았다는 그 자체도 놀랍습니다. 네. 이 저 학살 임무에서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렇군요. 네, 아이만은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작업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가능한 한 빨리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모아서 빨리 수용소로 보낸다. 이런 일이었는데 나쁜 일이지만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전쟁 중이어서 군인들이 쓸 열차도 부족했는데 어디선가 기차를 구해오고 이걸 효율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빨리빨리 수용소로 보낸 거예요. 나쁜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더 나쁜 결과가 생기죠. 네. 저는 이 사람을 학살하는데 효율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한 생각을 했다는 게 네. 참 그런데 이런 나쁜 사람이 어떻게 바로 처벌을 안 받고 15년 동안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당연히 전쟁 포로가 돼요. 미국의 포로가 되는데, 자, 뉘른베르크에서 이제 전쟁 전범 재판이 있었거든요. 이걸 앞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재판도 피하고 탈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북쪽 독일로 가가지고 4년 동안 농촌에 숨어 살다가 여기 퇴역 군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탈리아로 가고 거기서 카톨릭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건너갑니다. 이때가 1950년이었어요. 이게 참 도망도 잘 가고 그러네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수완이 좋은 사람이구만. 그러니까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럼 전혀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고요. 가족까지 전부 아르헨티나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야.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삽니다. 나치 친위대원들의 표시가 있어요. 이 겨드랑이에 SS라고 하는 문신을 하는데 이것도 지우고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무려 15년 동안을 숨어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피 생활이 끝까지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유, 없죠. 이때 전범들 잡으려고 그 난리였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히만을 뒤쫓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였습니다. 1949년에 모사드가 창설된 다음에 처음으로 나선 해외 작전이 아이히만 체포 작전이었어요. 수년 동안 아이히만을 쫓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히만의 정체가 뜻밖의 아주 작은 일로 탄로가 납니다. 아이히만의 아들 클라우스 아이히만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유럽에서 유대인 제거에 앞장섰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떠벌립니다. 참. 아들이요. 아들은 자기 그 여자친구가 금발의 독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계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네. 아니 이게 참 지네 아버지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랑할 자랑이 일이 납치고. 아닌데. 참. 야, 근데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뭐 신고를 하거나 했던 거예요? 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알고 보니까 실비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히만에게 희생된 피해자였고 아버지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계 독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고 아버지는 즉각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기가 같이 있었던 프리츠 바우라고 하는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 사실을 모사드가 알고 사실 확인에 나서요. 2년을 추적한 끝에 아이히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네. 이때 어떻게 아이히만인 걸 알았을까요? 저는 이게 영화를 봐서 아는데 네. 사람이 뭐 변장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귀 모양만큼은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귀를 보고 했다는 그래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신체적 특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귀 모양을 그렇죠. 보고. 모양 보고, 문신도 예. 지웠고 귀 정말 귀 때문에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하잖아요. 예. 귀 모양은 못 바꾸는군요. 정말 맞아요. 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사드 요원들이 이제 아이히만을 납치해요. 납치해서 그 가두는데 그때 아이히만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체념한 듯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이거 이제 데리고 가는 게 문제였죠. 네. 근데 그때 마침 아르헨티나 독립기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 사절단이 타고 온 비행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시켜서 아이히만을 이스라엘로 빼돌리는데 성공합니다. 네. 이 작전이 얼마나 극비로 시행이 됐는지 정부 사절단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 아니 그 그러면 정도로? 네 정말 이제 영화 같은 작전인데 네. 그렇게 잡아가서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재판을 합니다. 1961년 4월 11일 날 테라비브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 재판을 세계 언론이 모두 중계하도록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방탄 유리로 된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피고인 아이히만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5개 범죄 혐의 이걸로 기소가 됐고 마지막으로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느끼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니까 나는 히틀러의 명령을 수행한 일개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세계 사람들의 공분을 삽니다. 이런 주장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아이히만은 전쟁이 끝나고 무려 17년이 지난 1962년 5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사형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잠시 후면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아니 이랬다고요?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이랬다고요? 황당한데요? 사형 직전에도 뭔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의연한 척 당당했던 모습이네요. 네, 그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악의 평범성 이런 말로 많이 그 서술이 되죠. 네.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나치 전범에 대한 단죄 이건 아이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학살 등 2차 대전의 전쟁 피해에 대한 사과 그리고 과거사 청산 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그러네요. 정말. 네. 우리는 네, 이건 누가 배워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배우질 않고 있어요. 독일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13년 5월 13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13년 5월 13일 이날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조직한 날입니다.
흥사단은 민족 자주 독립을 위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식민지 시기에 일본 제국의 탄압을 버티면서 활동을 계속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돕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안창호 선생이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아주 그 위대한 교육자였어요. 20살에 독립협회에 가입해서 활동도 했고요. 190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길에 올랐는데 거기에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주 한인들 오렌지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안창호 선생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 모여가지고 대한인 공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야학을 만들어서 회원들을 교육시키고 신문을 발행해서 의식계몽에 앞장섰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깨어 있어야 미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제대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네. 우리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1907년에 동지들과 함께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만들고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해서 민중운동을 벌였습니다. 신민회는 학교를 세워서 청년들 교육하고 회사 공장 세워서 우리나라 국력을 부강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된 거죠. 뒷날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길러내는 신흥강습소 이 창립에도 참여를 합니다. 국경을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단체 활동을 해 오셨네요. 그러면 이 흥사단을 어떻게 설립하게 됐을까요? 1909년 10월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관련됐다고 하는 의심을 받아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러다가 1911년에 감시가 좀 소홀해진 틈을 타고 미국으로 다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2년 뒤에 1913년 5월 흥사단을 창설을 합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인재가 가장 필요하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군인 등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는데요. 이 흥사단의 정식 단원을 통상단우라고 했거든요. 통상단우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단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한 다음에 서양문답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안창호 선생과 정철규 예비단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인은 누구요? 대통령 이승만, 그러면 대통령 이승만의 주인은 누구요? 대한국민 우리 2천만 민족, 하나님께서 대한국민아 나서라 라고 부르신다면 예 하고 나설 자는 누구요? 나는 나 안창호라고 대답하오. 나 정철유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우치게 하셨군요. 네.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인데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더라도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주인의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창호 선생은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자. 이 길밖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문일답을 몇 시간씩 계속했다고 합니다. 1925년 1월 25일 날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국민동포에게 드림이라고 하는 글의 주제도 진정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글이 검열에 걸려서 실리질 못하게 됐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평생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안창호 선생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안창호 선생 3.1운동 직후에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 참여를 했고 중국, 미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것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마구 검거될 때 그때 검거돼서 서울로 끌려와서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1935년 2년 6개월 만에 추록했지만 37년에 다시 갇혔고 건강이 악화돼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음에 60살의 나이로 순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이 정신, 안창호 선생의 정신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남에 도산공원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이렇게 옆에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저를 거기 데려가서 이거 좀 봐라. 공부를 공부를 하지 안 않은 하셨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제 큰애를 데려가서 이걸 좀 봐라. 네, 자,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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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입맛 좀 없으세요? 요즘 아, 요즘 그래요. 좀 더워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입맛 살리는 밥도둑 반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재료를 좀 들고 왔는데요. 네. 하나가 깻잎, 어, 그다음에 싱그러운 오이. 아, 좋다.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깻잎 가지고는요, 이거 멸치 넣고 지져버리면 정말 옛맛이 나죠. 바로 깻잎 멸치 지짐이를 준비했고요. 요거 하나 있으면 반찬 걱정 없습니다. 네.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어머님들이 아주 든든해요. 네. 자박 오이 물김치 준비했거든요. 시원하게.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냉장고 속에서 계속 그득하니까 이거 비상식약입니다. 아. 네. 야, 이게 입맛이 없을 때 따뜻한 밥에다가 그 뭐죠? 깻잎. 깻잎 지짐이 딱 얹어 먹으면 아우, 그냥 막 딱이죠, 밥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거기다가 좋죠. 날씨도 따뜻해질 때 이때 시원한 또 물김치 한 사발. 네, 네. 최고죠. 네, 앞에 기대됩니다. 이제 비주얼 보셨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깻잎부터 준비를 할 건데요. 바로 이 깻잎은 들깻잎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깻잎 그러면 들깻잎인가? 들깻잎인가? 아니면 참깻잎인가? 좀 이렇게 궁금하시죠? 네. 들깻잎으로 우리가 반찬을 해 먹습니다. 근데 이제 들깻잎은 이제 아무래도 세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요거 약간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에요. 일단 물을 좀 받아두세요. 그래서 식초를 한 1작은술 정도 풀어서 그걸 그대로 담궈두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진 다음에 흐르는 물에서 이 뒤쪽을 많이 씻어주시면 훨씬 더 살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들깻잎을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보시면 앞면하고 뒷면하고 좀 모양새가 좀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앞면은 매끈하잖아요. 네. 이 뒷면 보면 약간 줄기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네. 약간 틈새가 있어요. 네. 이런 데에는 약간 이물질이 낄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간 식초물에 담갔다가 비벼가면서 씻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제가 오늘 깻잎에다가는 가장 맛있는 재료를 얹을 건데요. 그게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냉장고 속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중간 멸치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중간 멸치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잔멸치 준비하면 너무 또 안 집히니까 또 짜증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큰 멸치 준비하면 또 대가리 떼야 너무 되고 커요, 네. 내장도 떼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중간 멸치 그냥 볶음 멸치 준비하시면 훨씬 좋은데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요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한 1분 정도 볶은 다음에 그다음에 쓰시면 훨씬 더 고소하고 네. 그다음에 바삭바삭하니까 훨씬 더 맛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고. 예. 네. 근데 이 깻잎 안에는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바로 요거 양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냥 대파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색깔 때문에 요 빨간색과 그다음에 청양고추까지 청양고추.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념입니다. 제가 양념을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깻잎은 양념을 하실 때
요거 들어가면 가장 좋아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된장이에요. 된장이. 네, 깻잎에 된장 들어간다는 거 조금 의아하시죠? 네. 왜 이거야? 근데 깻잎, 멸치, 지짐이에 된장이 들어가면 멸치의 비린맛이 하나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윽한 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밥도둑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희 집된장인데 만약에 집된장 없는 분들은 그냥 일반 시판하는 된장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요 간장을 좀 붓습니다. 이렇게. 된장과 간장. 요거는 간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또 양조 간장 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걸 잘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먹을 아예 만 시작부터 없게. 한번 네. 풀어주고 네. 나머지 양념을 넣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된장을 풀지 않고 나머지 양념을 하면 좀 오래 걸려요, 푸는데. 아무래도 물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풀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편하죠. 네, 초반에 풀리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풀리네요. 네. 멸치가 들어가니까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진 마늘 좀 넣습니다. 다진 마늘. 그리고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요 물엿 또는 물엿. 조청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탕 대신에 요 조청이나 아니면 물엿 또 올리고당도 괜찮은데 요걸 넣게 되면 잘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은 잘 안 녹거든요, 된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잘 녹는 물엿이랑 또는 조청이나 또는 올리고당 이렇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된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짠맛이 도드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들깻잎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도 들기름? 기름 들기름을 쓰는구나. 넣어줘요. 네. 맞춰주네요, 이건. 네. 네. 그리고 요거 깻가루도 이렇게 깻가루. 와. 맛있겠다.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 해서 요거까지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이제는 나머지는 할 게 없고요. 이제 불이 다 조절합니다. 양념 벌써 네. 끝난 거예요? 네. 오. 냄비를 준비를 해주세요. 요렇게. 네. 이런 동그란 냄비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요. 이렇게 5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이게 또 깻잎 먹을 때 간혹 너무 짜면 그렇죠. 네,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깔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요 멸치 있죠? 네. 볶아놨던 거 이렇게 아. 뿌려요. 위에다가 네.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한꺼번에 다 넣으면 켜켜이가 안 되니까 네. 이게 몰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같이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청양고추도 청양고추. 이렇게 좀 뿌리고 네. 그다음에 고추. 붉은 고추도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너무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끼얹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붙는구나. 이렇게. 그래야 짜지 않고 네. 골고루 양념이 배어서 이게 먹다 보면 나는 이게 좀 밥이 모자른데 그러고 밥을 좀 더 갖다 드시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위에도 덮고 네. 켜켜로. 네. 5장씩 해서. 네. 5장씩. 이렇게 준비하시면 접시에 담아 놓기도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네. 음. 그 위에 양념해서 그럼 뭐 다시마 우린물을 따로 넣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다시마 선생님? 우린물 넣을 거예요. 아. 보통은 이제 다시마 우린물을 이 양념장에 같이 섞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양념장이 약간 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서 오. 그냥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끼얹어 줄 거예요. 우리는 저 깻잎 향이 참 좋은데 외국인들은 또 저거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고수 잘 먹는 사람도 깻잎 못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깻잎 외국에서는 너무 맛있는데. 깻잎 향이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깻잎이요 의외로 굉장히 밥하고 잘 어울리는 네. 반찬이에요. 예, 최고죠. 네. 고기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최고죠. 그리고 고기 먹을 때 깻잎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보기도 너무 예뻐요. 그쵸. 색감도.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깻잎도 잘 먹고 저 고수도 잘 먹고 이런 사람은 그쵸. 축복받은 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남았던 멸치도 이렇게 먹방 하셔야죠. 그 위에다가 이 멸치가요 조림보다 훨씬 이렇게 하는 게 찜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양념장 끼얹고 양념장이 진짜 골고루 야, 네. 쏙 뺄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겠다.
제가 누구예요? 주부잖아요. 네. 네네. 어머님들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 다시 머리물을 여기다 이렇게 부으세요. 아, 딱 한 끓여가지고. 컵 정도만. 그렇게 하고 나서 양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아낌없이 양념을 다 썼네. 그렇죠. 다 썼죠. 예.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인 씨. 퀴즈. 뚜껑을 덮을까요, 말까요? 많아 봐. 지금 네. 물어보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안 덮습니다. 네. 일단 그 멸치의 냄새 한번 날려주고 그 다음에 덮어줍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 뭐 아는 것처럼 되게 막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른다 하든가. 문제의 함정이. 왜냐하면 보통은 열어놓는데. 모른다는 게 낫죠. 제가 예인 씨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넣었어요. 아, 역시 선생님.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멸치를 한번 볶았잖아요. 양념장을 끼얹었잖아요. 그래서 양념장이 퍽 배이게 하려면 이렇게 뚜껑을 덮고 김을 올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불 조절이에요. 아. 지금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막 센 불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깻잎이랑 멸치가 다 사그러들기 전에 아. 간이 배이기 전에 벌써 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타겠지요. 네. 그래서 불을 켜고 난 다음에 불을 아주 약하게 줄이세요. 아, 약불로. 약불로 줄여서 은근하게 김이 올라오듯이 해서 요거를 15분간만 끓이세요. 약불로. 약불로. 예. 네. 왜냐하면 15분을 넘기잖아요. 그럼 자칫 탈 수가 있어요. 깻잎 타면 못 드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 깻잎 탄내가 또 가장 또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15분간을 딱 불에 놓고 약한 불에서 요거를 끓여요. 끓이고 난 다음에 딱 15분이 지났어요. 그럼 불을 끄세요. 네. 불을 끄고 뭐 하느냐? 잠깐 뜸을 들여요. 얼마나? 2분 정도만 뜸을 들이세요. 남아있는 그러면 열기로, 예. 양념장이 기류에 의해서 이렇게 위서부터 아래까지 증기가 쫙 올라오거든요. 네. 굉장히 깻잎이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멸치까지 너무너무 쫄깃쫄깃해서 아마 잡수시기가 좋을 네. 거예요. 자, 그러면 15분을 제가 기다릴 수가 없죠. 네. 생방송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됐어요. 오. 어때요? 예. 맛있어 보이죠? 어. 양념장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물이 자체적으로 깻잎에서 향이 나오면서 깻잎 수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잘록잘록하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잡수시는 거예요. 요거를. 생선 조림 같아요. 그렇죠. 생선 조림 네. 같죠. 이렇게 해서 생선 아닌가요? 밥에다가 더 올려서 잡수시면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히게 아주 맛있는데 그렇겠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드렸어요. 어, 네. 예. 아, 잡숴보세요. 야. 참느라 혼났습니다. 난 저 말이 참 좋아. 잡숴봐. 한번 잡숴봐. 잡숴보세요. 어떤지 맛이. 네. 이야. 깻잎을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싸서 먹어야 돼요. 어이구. 맛있다. 어때요?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멸치하고 멸치하고 깻잎하고. 깻잎하고 궁합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아니 된장 향이 진짜 좋은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장으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풍미도 있고 깻잎 향이 살아 있어요. 이게 밥도둑이네. 네, 완전 아 밥도둑. 그리고 멸치의 그 비린 향이 전혀 없어요. 된장 향 일도. 좋아요. 예. 그렇죠? 와.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굉장히 맛있는 밥도둑 반찬 2가지를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깻잎 멸치 지짐이는 제가 다 됐고요. 이제부터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잘박잘박하게 국물에 잠겨있는 자박 오이 물김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이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보통 예인 씨 오이 어떻게 닦으세요? 아, 자, 제가- 맞춰야 돼요. 잘 닦진 않지만 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네. 굵은 소금을 네. 오이에 이렇게 네. 감싸고 고무장갑을 껴온 채로 네. 빡빡빡빡 문질러 줍니다. 이거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맞나요? 네. 땡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굵은 소금에다가 네. 오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문지르면 아무래도 세척은 잘 됩니다. 이물질도 빨리 떨어지고 하지만 굵은 소금의 굵기가 어때요? 굉장히 굵죠. 네. 그러다 보니까 껍질에 자꾸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단 말이에요. 아. 내는구나. 근데 오이 물김치 또는 오이 소박이들이 어머님들이 아유 오이가 잘못됐는지 물렀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껍질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자꾸 내게 되면 이게 물러지거든요. 아. 씨와 껍질이 같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물러지지 않는데 물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단 물에다 놓고요. 네. 물을 부어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비벼가면서 씻잖아요. 그렇게 씻는구나. 그러면은 스크래치가 나지 않으면서도 이물질도 다 없어지고 살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오이를 우리가 센 걸로도 이렇게 그냥 바로 잡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자, 맛있는데. 자, 그러면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다 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오이를 무르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작아작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신다 그러면 그냥 개수대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끼얹으시면 돼요. 뜨거운 물. 뜨거운. 아우, 뜨거운 물이네요. 취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껍질이 딱 달라붙겠죠. 놀랬어요. 그쵸? 놀랐어요. 그럼 바로 찬물에다 이렇게 담그세요. 아. 그러면 어때요? 놀랬던 오이의 그 껍질 부분이 찬물에 담그면서 딱 수축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이게 뭐랄까요? 무르지 않고 아주 아삭아삭한 그 맛이 네네. 나겠죠. 색깔이 빛나네. 그렇죠. 색깔이 굉장히 초록초록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꺼내세요. 다 꺼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한 여러 번 정도 물에다가 헹군 다음에 바로 건지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요걸 이제 건져놨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절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절임을 할 거예요. 요거 제가 무거우니까 철규 씨가 철규 씨가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네네네. 네. 밑에다가만 내려주세요. 네. 자, 이제 요거를 썰어야 되는데, 자, 오늘 저는요, 기존의 오이김치에서 썰었던 방법이 아닌 그냥 조금 더 이쁘게 썰 거예요. 어허. 바로 꼭지 부분만 이렇게 놔두고요. 네. 한 2cm 정도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을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썰어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이렇게 썰어서 맞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하죠.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씨 부분이 물이 많이 생긴다고 씨를 이렇게 아. 빼놓고 난 다음에 해놨죠. 절임을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요것도 금방 물러요. 맞아. 그래서 이왕이면 씨가 이 안에 갇혀 있으면 훨씬 덜 물르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김치는 이번에 물김치는 저처럼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네. 오이 물개찜 늘 물러가지고. 그렇죠. 오이 소박이나 늘 맞아요. 무르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절임을 해야 되는데 절임이 또 가장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절임하면 요 오이를 이렇게 놓고 네.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동글동글하네. 다 놓고 네. 어머님들이 그냥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뿌리세요. 이렇게. 절여야 되니까. 이렇게 뿌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또 스크래치가 또 생겨요. 아, 그리고 그러겠네. 다시 한번 또 헹궈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을 3리터 정도 물을 부어요. 그리고 소금하고 설탕을 넣고 녹여주세요. 설탕도 여기다 넣어요? 네, 왜 설탕을 넣냐면 어차피 이렇게 간 맞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삼투압 때문에 안쪽에서 오이의 단맛도 빠진단 말이에요. 단맛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설탕을 같이 넣고 이렇게 버무려요. 얼마나 하느냐 딱 30분만 해주시면 돼요. 30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건져두세요. 네. 이렇게 건져요. 네. 그러면 여기 간이 다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궁금하시죠? 네. 제가 요거 딱 30분 한 거거든요. 한번 잡숴 보실래요? 너무 좋죠. 이거 어떻게 좋아요? 그래 이렇게 네, 할게요. 네, 그냥 그냥 주세요. 네. 네, 뭐. 아이고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한번 잡숴 보세요. 어때요? 아삭아삭 맛있죠? 깔끔하네. 단맛이 안에 좀 있죠. 오이의 단맛이. 있어요. 맞아요. 단짠이 살짝 나오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요렇게 절임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쵸? 맛있죠? 산에 갈 때 이렇게만 해가지고 딱 비닐에 담아가지고 하면 돼. 그래도 아주 맛있죠. 아. 우리 보통 산에 가져가려면 그냥 맨오이에다가 맨오이 그냥 고추장을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시잖아요. 딱 요렇게 하시면 딱 굉장히 좋네. 좋아요. 자, 요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자박오이 물김치에 들어가는 채소는 딱 요거 4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요 부추, 부추.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요, 요게 물김치로 먹을 양파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아주 예쁘게 작게 썰어주세요. 왜냐하면 오이하고 딱 사이즈가 맞게 아. 이렇게만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하고 청양고추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요것만 준비해 놓으면 다 끝났어요. 이제 양념은 이제 양념장만 제가 만들면 돼요. 네. 자, 그럼 양념장을 만들어 갈게요. 자, 양념장을 만들 건데 이 양념장은 일단 믹서. 저거 오랜만에 나왔네. 믹서기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오이 자박오이 물김치의 핵심은 양념장에 있는데 바로 싱그러운 사과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껍질까지 같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물김치기 때문에 나중에 배보자기에 받쳐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까지 같이 넣어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지금부터 이제 여름이잖아요. 입하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물고추, 홍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래야 굉장히 싱그러워요. 그리고 빨간색 제대로 내려면 요거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그리고 새우젓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양파 좀 넣으니까 핵양파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국간장이에요. 우리 간 맞춤 해야 되잖아요. 물김치니까 국간장 넣어주세요. 그리고 단맛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매실청 좀 넣고요. 그리고 발효가 돼야지 금방 먹어도 맛있겠죠. 네. 그래서 뭘 하느냐 바로 찬밥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우리 집은 보리밥 먹어서 보리밥 넣으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보리밥도 여름에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에요. 요거 생강입니다. 생강 넣어요. 얼마나 넣어요? 생강 요거는 작게 한 톨, 엄지 손톱과 엄지 마디 한 마디 정도만 넣어요. 그다음에 요거 넣습니다. 마늘.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김치 많이 했잖아요. 네. 분명히 마늘하고 생강은 갈지 말라 그랬는데 요번에 왜 갈죠? 네, 왜 갈까요? 그쵸? 제가 그때는 과발효가 되면은 김치가 빨리 익혀지고 빨리 쉬어집니다 그랬잖아요. 네. 빨리 발효시키기 때문에 과발효를 안 하려고 따로 했는데 오늘은 즉석이잖아요. 바로 먹어야 되니까 과발효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익혀 먹지 않는 오이물 김치예요. 그리고 물을 1리터만 같이 엿다 넣으세요. 제 얘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갈아요. 내용물이 많아서 저 잘 갈리나 모르겠어. 잘. 와. 잘 갈립니다. 되도록이면은 곱게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곱게 갈아야 여기에서 나오는 거를 배보자기에다 넣고 치대서 국물을 뺄 거거든요. 그래서 곱게 갈아주세요. 예전에 믹서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제가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아, 채에다가 갈았나? 옛날에는 우리가 절구가 있었죠. 절구. 절구에다가. 네.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는 이렇게 물김치 할 때 다 돌절구에다가 네. 일일이 다 방망이로 빻아가지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보자기에다 넣어요. 밑에 맑은 저기가 다 빠지네요. 그렇죠. 네. 다 빠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치대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치대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총 물의 양이 3리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리터는 썼잖아요. 나머지 2리터에다가 얘를 치대야 돼요. 치대고 나면 물김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와요. 떼고 나면 이렇게. 요게 치대서 나온 물김치. 네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바로 다 집어넣으시면 싹. 오이 아까 오이. 절였잖아요. 네. 우와. 다 넣고요. 아유, 저거를 진짜 싱그럽다. 아침에 저걸 다 해가지고 오시려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저 새벽 3시에 나와요. 와. 부추 야. 다 넣고요. 네. 야, 새벽 대단하십니다. 양파 다 넣고요. 새벽 3시면 화장실 잠시 갔다 올 시간인데. 그다음에 청양고추랑 네. 붉은 고추 다 넣었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철규 씨 이거 잠깐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얘를 잘 섞어요. 김치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요거는 제가 요 오이물 김치를 딱 4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간이 딱 맞아요. 어떤 간이냐? 바로 소금 2큰술.
넣어요. 아, 그러면 완전히 간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맛있겠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익히는데 저는 이 오이는 약간 덜 익혀야 더 맛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익혀요,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이 어제 만들어서 아, 오늘 아침에 갖고 아니 나왔거든요. 하루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야, 맛있어요. 빨리 먹을 수 있구나, 이거는. 그쵸? 자, 그래서 요거가 보세요. 살짝 국물이 네네.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어머나. 색깔이 좀 익었잖아요. 네.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거예요. 네. 어머나, 그럼 요걸 어머나. 잡수시면 돼요. 야 이것도 자, 왜 자박자박이냐 그랬냐면 네. 이게 국물이 자박자박해요. 네. 아, 여기 딱 느낌이 맞죠? 하루만 지나도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오이랑 이렇게 놓는데 요거를요 밥을 말아 잡수셔도 되고요. 네, 맞아요. 수만화도 너무 맛있을 것 수만 나 같아요. 그래서 밥 좀 남겨놨어. 그다음에 메밀면 있잖아요. 네. 메밀면 조금 남겨놨다가 메밀면 삶아서 하셔도 되고요. 이 향이 벌써 아 나는 향 요 봐봐. 두부에다가 좀 다이어트 때문에 두부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두부만 데쳐서 같이 넣어서 같이 네. 버무려 잡수셔도 돼요. 여기 국물까지 이렇게 해서. 한여름에는 여기다 얼음 띄워가지고 그렇죠. 바탄밥을 넣으면 감사합니다. 밥이 막 쫄깃쫄깃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이거를요 이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담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밀폐용기에다 담아서 반나절만 실온에 두셨다가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잡수시면 오늘은 아주 살짝 익고 내일은 완전하게 익혀서 정말 맛있는 오이 자박 물김치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익히는 건 딱 반나절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국물하게 먹어보니까 이 표현이 없는 표현이 아니라 향그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니 이 부추는 또 어쩜 이렇게 아삭해요? 아삭아삭하죠. 왜냐하면 부추는 절이지 않고 바로 이 국물에 바로 넣어서 저희가 양념이 되니까 딱 맞죠. 양념이요 과하지 않고, 진짜 과하지 않고 굉장히 전혀 안 조화로워. 네 너무 맛있고 아니 날씨가 더워지면서 진짜 입맛이 없었거든요. 이거 먹으니까 그냥 확 살아나요. 지금 반 마른 것 밥도둑. 같은데 반 어때요? 마른. 반 마르니까? 이게 간이 너무 세거나 네. 그러면 또 밥이랑 말아서 못 먹거든요. 그쵸.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그쵸. 근데 정말 맛있게 입안에서 어우러져요. 저는 이거 밥이랑. 소면들 많이 많은데 전 밥 말아 먹는데요. 야. 이거 더 맛있어요. 진짜 저도 맛있네요. 차갑게 살얼음지게 만들어서 였다가 뜨거운 밥 말아서 먹거든요. 그럼 굉장히 전분이 탱글탱글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왜 입맛이 없지? 이거 밥 2그릇 각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오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네. 씨까지 같이 한 것도 맞아요. 그것도 아주 그쵸? 네, 처음 먹어보는 네.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가 물르지 않아서요. 요거는 만들어 놓고 다 드실 때까지 오이가 절대로 물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 이제는 동그랗게 썰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이가 아삭아삭하네요. 오이 소감도 물러지면 나중에 결국 버리거든요. 아니면 이 국물을 그냥 한번 쫙 드셔보세요. 이게 와, 이 밑까지 싹 이 느낌이 쫙 들어와요. 와, 야, 진짜 예술입니다. 아우, 맛있죠? 맛있죠? 근데 지금 저희 앞에 제작진이 난리 났어요. 레시피 봐야 돼요. 레시피. 오디오 뭐. 레시피 보고 오시죠. 입맛 살리는 밥도둑 반찬 특집. 오늘 알려드릴 메뉴는 깻잎 멸치 지짐이와 자박 오이 물김치입니다. 깻잎 멸치 지짐이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깻잎은 굵은 소금물에 씻고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넣어 헹궈 건지고요. 죽멸치는 마른 팬에서 볶아 차게 식힙니다. 다시마 우린물에 된장과 진간장을 풀고 마늘과 맛술, 쌀 조청, 들기름, 깻가루를 잘 섞어주고요. 넓은 냄비에 깻잎을 5장 깐 후에 죽멸치, 양파, 대파, 고추를 넣고 양념장을 한 숟가락씩 뿌립니다. 이제 아주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은 상태로 깻잎을 15분 찌고요. 깻잎이 익으면 불을 끈 상태로 2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깻잎 멸치지짐이 완성입니다. 이제 자박오이 물김치도 만들어 볼까요? 백오이는 씻어서 식초물에 10분 두고 손으로 비벼가며 씻고요. 씻은 백오이는 껍질째 2cm 폭으로 썰어줍니다. 생수에 굵은 소금, 설탕을 넣고 잘 섞어서 백오이를 담가 30분 절이고요. 믹서에 양념 재료를 넣고 곱게 갈아서 배보자기에 담습니다. 대야에 생수 3리터와 양념을 치대 국물을 만들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밀폐 용기에 오이와 부추, 양파, 청양고추, 붉은 고추를 넣고 양념을 부어주면 자박 오이 물김치 완성입니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는 반찬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깻잎, 멸치, 지짐이, 거기다가 물김치 기가 막힙니다. 이 계절에 꼭 한번 해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요, 추억 먹으러 갑니다. 뭐? 바로 춘천 닭갈비하고 어머. 즉석에서 만드는 양배추 콘술로 아주 맛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어머나.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기대됩니다. 벌써. 야, 벌써 기대되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남산을 걸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날씨가 이제 워낙 좋고 거기다 네. 또 더워지기까지 해서 오늘은 특히 구름 사이로 볕이 좀 강하게 내리치면서 자외선 지수가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